정은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용 그 태양광 시리즈의 세 번째 편, 전력 응용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되게 재미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좀 더 영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체득한 것들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이제 난방에 대한 이제 그 난방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특히 이제 이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기후 위기의 상황에서 동절기 때 아주 강력한 한파가 몰아쳤을 때,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하게 동절기가 길어졌을 때를 조금씩 걱정을 하면서 난방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면서 이 전기를 가지고 직접 난방을 하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내 집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낮아진 태양광 설치 비용이 예,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기 보일러와 전기 필름 난방, 그리고 이제 전기 온돌 판넬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것이 어떤 패착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원칙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 평을, 우리는 이제 온돌난방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면서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온돌난방을 급속도로 채용을 하고 있죠. 제가 나이가 좀 젊었으면 이 온돌난방을 해외에 나가서 구축하는 작업을 해도 충분히 그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돌난방에 철칙이 있어요. 이건 이제 기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온돌난방은 평당 한 평에 400kcal 정도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난방뿐이 아니고 냉방 때도 똑같이 400kcal가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 이제 워낙 고온의 날씨가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습도도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 느낌상 제가 이건 계산해 볼 수가 없으니까, 야, 어쩌면 평당 400kcal가 냉방 시에는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대한민국의 주택은 평당 난방에 필요한 열량은 400kcal입니다. 그러면 전기는 도대체 열량을 얼마를 낼 수 있는 거야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전기는 뭐 뒤에 자리는 다 무시하고 그냥 1kg에 900kcal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변환 과정에서 뭐 손실 이런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전기는 900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평으로 확대를 시키면 두 평이에요. 전기 1kg 가지고 두 평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면서 저쪽에 잘 쓰지 않으니까, 내지는 전기요금을 난방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영리하게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저 면적을 전기를 이용한 전기 보일러, 전기 필름 난방, 전기 온돌 판넬 다 똑같습니다. 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뭐 탄소 나노 튜브 다 똑같습니다. 전기를 직접적으로 열량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기를 이용한 직접 난방은 그냥 1kg에 두 평이에요. 그러면 한 10평 정도의 공간을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한다고 그러면
10평이니까 5kg가 필요합니다. 그 5kg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잠깐 켜고 잠깐 끄고 그래갖고 난방이 되지를 않죠. 어차피 온돌 난방 시스템은 대류 복사 시스템이에요. 방바닥이 따뜻해져서 방바닥 표면에 공기를 데우고 그 공기가 운동량이 늘어나서 천정으로 올라가서 공간 전체에 대류를 일으키면서 난방이 되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절기 때 최소한 난방 시즌에는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면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난방이 공급이 되어야지만이 그 공간에 난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지열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전에도 뭐 보일러 시스템, 뭐 각종 이제 관련 설비들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 공식은 그냥 거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표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집안 어딘가 내지는 내 건물 어딘가에 10평 정도의 공간을 태양광 전력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겠다 했을 때는 일단 5kg의 태양광 용량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태양광은 하루에 4시간밖에 동작을 하지 않고요. 겨울철에는 실제로는 한 3시간 정도밖에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필요한 전기 용량은 5kg인데 태양광은 3kg밖에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 5kg 정도, 하루에 5kg, 그러니까 시간당 5kg 정도 되는 5kW 태양광 설비를 구축한다 그래도 태양광은 동절기에는 3시간 정도밖에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쓸 때는요, 만약에 내가 1kW의 에너지를 쓰겠다 했을 때는 최소한 뒤에 받치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2에서 3kW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에서 3kg 정도 용량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면 실제 부하는 1kg만 소비하고 무언가를 하는 거거든요. 소기의 효과를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평 정도 공간을 전기 난방을 한다고 그랬을 때 단순하게 5kW 태양광 설비 갖고는 택도 없고요. 그러면 얘가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난방은 10시간 정도 해야 되니까 그럼 곱하기 3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10평 공간의 난방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겠다 했을 때는 최소 15kW의 태양광 설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소비 전력이 엄청나게 크고요. 결국은 전기요금이 감당이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필름이나 온돌 난방이나 전기 보일러는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난방이라고 했을 때는 큰 열량을 한꺼번에 공간에다가 확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열량의 잡열을 이용해서 공간을 데피고 외기의 추위에 방어하면서 공간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전기 보일러나 필름 난방이나 온돌 난방, 온돌 판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작 온도가 몇 도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면 약 한 35도에서 45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열량을 공간에다가 집어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커다란 욕조에다가 목욕을 하려고 욕조물을 덥게 만드는데 따뜻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옛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집안에서 이제 목욕을 할 때쯤 되면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솥에다가 뜨거운 물을 끓여서 그 물을 바가지 내지는 큰 바가지 내지는 양동이로 퍼다가 이제 목욕물을 데우는데 이 전기 보일러나 필름 난방이나 전기 온돌 판넬 같은 이
열을 만드는 이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욕조에다가 더운 물을 붓는데 커피잔에다가 뜨거운 물을 커피잔으로 갖다 붓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 수준까지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보일러, 온돌 필름 난방, 전기 온돌 판넬을 이용해서 공간을 난방할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가장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도 가장 낮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난방도 잘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손에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서가 여러분들한테는 놓여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웬만한 주택에서는요 9km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구축할 공간 자체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태양광 3km를 하나 더 해가지고 전기보일러나 이런 걸 쓰면 되지 않을까? 전기보일러의 가장 낮은 단위가 5kg라니까 우리 집에 한 6kg 태양광 설비를 해가지고 전기보일러 5kg짜리를 쓰면 되지 않을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꿈도 꾸지 마시고요. 머릿속에서 전기를 이용해서 직접 난방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최근에 기업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만들어 가지고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공장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조업에서는 어쨌거나 열을 만들어야지만이 가능한 공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제조 공정들이 지금은 전부 다 전기로 열을 만드는 전기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전기요금이 감당이 안 돼서 뭐 제가 아는 공장 몇 군데에는 뭐 한 달 전기료가 3억, 뭐 1억 5천, 뭐 이 정도 돼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로 뜨거운 상태를 유지한 전기로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불을 지폈고, 내지는 이제 뭐 벙커시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을 지폈는데, 그게 일단은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서 각종 유해 그 가스, 그다음에 미세먼지, 쉽게 얘기해서 뭐 질소 화합물 같은 거 NOx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량 배출을 하니까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기로로 다 바꿨는데, 전기로가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 공장 제조 설비를 운영하는데 천문학적인 전기 요금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철강을 만들고 있는 포스코를 유시한 철강 회사들도 전부 다 전기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조 설비야 뭐 단가를 뭐 손해가 안 날 정도로 맞추면 되고, 또 이 산업체에는 또 특별하게 전기요금 할인들이 이제 제조 물량에 따라 갖고 비율대로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하지만 주택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 일반 근린 생활 시설에서도 그럴 수 없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비상전원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전력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봇대 하나를 누가 자동차로 들이받아갖고 전봇대가 자빠졌어도요, 3시간 정도면 복구가 됩니다. 참, 다른 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는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좋지만 복구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가슴을 갖고 있는 분들, 내지는 불필요하게 이렇게 막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대규모 재난 상황이 되면, 아니면 뭐 폭설이나 아니면 뭐 엄청난 뭐 호우로 인해 가지고 뭐 전봇대가 쓰러지고 유실이 되면
전기가 공급이 끊기면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내가 태양광 설비를 해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비상전원을 할 수 있을까? 아, 배터리 설비를 구축을 해서 거기다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뽑아가지고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서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이제 뭐 그 뭐예요? 그 새로 하나 들어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중국의 물건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이제 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 구축하는 건 자유예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는 전력을 사용하는데 한전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불법입니다. 그 하이브리드 타입의 인버터를 개통에 연결해 가지고 한전에 연결해 갖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설비를 구축해서 쓰다가 어떤 사고가 생기게 되면 모든 책임을 여러분들이 다 짊어져야 됩니다. 전기는 내 집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만 사고가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전력망은 외부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공간에서 내가 구축한 중국산 장비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설비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전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내 집에 있는 한전의 전봇대 라인을 타고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피해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험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건데 이 부분은 아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아마 분명하게 이제 손해사정인이나 아니면 이제 검시관들이 들어와서 이게 원인이 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 하이브리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밝혀지면 아마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을 하고 싶다 하면 저한테 문의하시면은 해결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 구간이 굉장히 분명해서 그 위험 구간을 어떻게 잘 이제 비껴가기만 하면 되고 방지만 하면 되거든요. 노하우 가르쳐 달라고요? 싫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밥벌이니까 안 가르쳐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공개를 해버리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행을 할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방식으로 구축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직접 실증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안 해드릴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 10kW 정도의 이 하이브리드 타입을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절인데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절에서 특별하게 우리는 꼭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에 이제 어레이를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고 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발주만 내주면 이제 공사를 하게 될 건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이 절에 구축된 이 하이브리드 타입의 공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다 그래도 안전장치의 부분을 어떻게 구성했다는 부분을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비상전원으로 설비를 확장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요. 전기차를 사세요. 전기차. 요즘 전기차가 V2L이라고 하는 이제 비클트 리드라고 해서 비클트 로드라고 그래서 한 번에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재충전하기 전에 350W까지 220V를 뽑아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350W니까 사실은 뭐 큰 전원은 아닌 건데, 근데 이제 이거보다도 한 단계 높은 수준, 그러니까 거의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이 될 때까지 전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클트 로드입니다. 비클트 그리드예요. V2G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내년에 아마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거고요. 관련 산업체들이 열심히 지금 현재 이제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만드냐면 어느 특정한 시간대에 전기가 갑자기 모자랐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야간 시간대일 것 같은데 화력 발전은 불을 붙이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완전하게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전력망은 실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능동적으로 이 전력망에 대한 어떤 모자란 부분들을 이제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V2G를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파킹을 할 때는 배터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전을 해 놓은 상태로 파킹을 합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전기차를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자가 옵니다. 정부에서. 전력이 모자라니까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전력망에다가 전기를 공급을 해 주십시오. 이게 V2, 비클트 그리드, V2G예요. 그러면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전기 자동차가 한전 개통에다가 전력망을 송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모자란 전력 부분은 해소가 가능할 거예요. 자, 비상전원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말으시고요. 또 하나 비상전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UPS 개념인데 정말로 우리 집에 뭐 이런 사태 때문에 비상전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UPS 장치를 하나 사세요. 물론 이제 비용이 꽤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UPS 장치 하나 사다 놓고 항시 한전망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한전망의 전원이 끊기면 이 UPS에서 220V를 자동으로 출력을 해 줍니다. 뭐 데이터 서버나 언제든지 간에 통신이 끊기지 말아야 될 그런 공간에서 주로 UPS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비상전원 장치를 별도로 구축하는 거는 일단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태양광 구축 비용의 거의 2배 이상이 이 충전하고 이 방전하는, 그러니까 출력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터리 수명도 뭐 최장 15개월 정도, 15년 정도 잡지만 아마 그 부분도 정말로 그 정도까지 보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왕 설치하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비상 전원 장치를 같이 구축해 보자 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넌센스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적절한 수준으로 태양광을 구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타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이득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전기 자동차, 특히 이제 7kW 전력으로 8시간 정도의 완충을 시켜주는 전기 자동차 완속 충전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집안에서 전기차를 직접 충전하는 완속 충전 장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두 부류로 거의 대부분이 그냥 한전으로부터 단독 계량기를 받아갖고 설비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출퇴근용으로 전기차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전기차가 한 300kW 정도의 전력을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3kg는 한 달에 한 320kg 정도 평균적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
얘를 1대1로 붙이면은요, 전기차가 한 달 동안 소비하는 전력을 완전하게 커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충전 장치를 달면 되겠네? 그쵸?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전부 다 계약 전력이 3kg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완속 충전 장치는 7kg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운용하는 용량 자체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의 전력을 이용해서 전기차 충전, 완속 충전 장치를 구축하려면 주택의 계약 전력을 뭐 7kg 정도로 이제 흔히 말해서 승합이라고 하는데 승합이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증설해서 증설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증설 계약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태양광 부분이 하나 있는데 태양광 설비를 6kg 정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택의 전력을 6kg로 증설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충전 장치는 7kg고 태양광은 6kg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용량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분이 계신데 전기는 기본 용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인해서 6kg로 계약 전력을 바꿨다 하더라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의 크기는 6kg 600W예요. 전기차는 7kg 정도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10% 해주면 6.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6kg를 설치해서 주택의 계약 전력을 6kg로 변경을 하고 7kg짜리 완속 충전 장치를 사용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랑입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고 제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일을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1년 정도를 유관기관하고 끊임없이 이제 조율을 하고 확인하고 하다가 아무리 내가 찾아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한 다음에 태양광하고 충전 설비를 통째로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수를 받아서 이제까지 이제 구축을 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전까지는 9월 1일, 9월 달 전까지는 7kW 완속 충전 장치에 대한 전기 사용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9월 달 이후, 지금부터는 이 7kW 충전 장치를 갖추게 되면 사용하기 전에 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점검을 필히 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7kW 설비에 대해서 우리 집에 놓여 있는 충전 장치가 전기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물론 당연하게 이제 뭐 제품이라는 게 국가에서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판매도 좋다,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제품이 박스에 포장되어 있을 때하고 그 박스를 이제 언패킹이라고 하나요? 포장을 열어서 현장에다가 고정을 하고 전기 설비를 붙여서 가동하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설비가 확장된 부분이 장비의 능력이 확장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이제 점검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는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9월 1일부터는 7kW 완속 충전 장치는 무조건 설치가 끝나면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논외로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이제 5G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4G였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4G를 쓸 때는 통신상의 불편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유독 이제 불편한 점이 뭐냐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대용량 파일 같은 걸 다운로드 할 때 아니면 업무상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문서 같은 걸 전송할 때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5G에서 이제 4G로 오면서 어느 정도 속도가 됐냐면 보통 2시간 정도 되는 이제 어마어마한 용량, 보통 한 4GB 정도 되는
대용량의 파일을 우리가 뭐 한 3분에서 4분, 대부분 이제 5분 이내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속도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5G라고 하는 이제 통신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 통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이점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5G가 만들어졌을 거라고들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5G는 여러분들한테 뭐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좀 더 빠른 속도 내지는 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빠른 뭐 업로드,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된 통신 규약이 아니고요. 5G는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5G가 처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 얘는 이제 콘크리트도 뚫고 가는 전파다. 그래서 5G 설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생활이, 우리가 이제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는 꼴이 된다. 건강에 많은 위협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경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5G로 통신이 이제 바뀌면서 우리 주변에 이제 자율주행차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대한민국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는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반자동 주행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반자율주행. 아, 말이 어렵네. 반주행 장치, 반자율주행 장치. 저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루즈 기능이라든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기능이라든가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자율주행의 한 영역에 속하는 건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반 정도의 자율주행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5G가 실제로 자율주행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G의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5G는 일단 도달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만약에 온 도로에 이 5G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면 뭐 골목마다, 아니죠, 그 사거리마다, 교차로마다 내지는 일정한 거리, 뭐 보통 뭐 한 2, 30m 사이에 각종 교통 상태, 교통 신호 이런 것들을 중계해주는 라우터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율주행에 관련된 교통 인프라가 요구가 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5G는 지연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별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5G가 자율주행에 미스를 유발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 사고를 발생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인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5G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제 자율주행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화웨이가 중심이 돼서, 5G의 자율주행을 이제 중국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통신이 이제 6G로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현실화 될 거예요. 일단 6G의 특징은 뭐냐면, 이 5G에서는 우리가 그 2시간짜리 영화를 한 5분 정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6G는 몇 초면 됩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6G는 도달거리가 20km 정도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한민국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스타링크의 위성들이 보통 상공 8km 정도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 위치하고 서비스하는 겁니다. 근데 6G가 도달거리가 20km니까 만약에 스타링크가 대한민국 상공에 위치하게 되면 6G 통신을 하면 완전하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G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지연 시간이 5G에 대해서 비해서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6G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랬을 때 통신의 도달거리가 길고 그리고 위성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상에 더 이상의 어떤 자율주행에 필요한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는 이제 5G가 뭐 거의 실패했어요. 특별하게 뭐 어떤 메리트도 없고 실제로 뭐 아직도 5G를 구축한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아직도 이제 뭐 핸드폰이 LTE로 이제 그냥 낮아지고 하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실 건데 6G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스타링크를 괜히 끌고 오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의 실험장입니다. 일단 인프라 자체가 너무 좋고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 기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하지만 또 대단히 급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는 이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고 또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의 새로운 기술에 일단 기본적인 이제 적합도 같은 것들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베드가 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마 스타링크를 끌고 한국에 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스타링크가 한국 상공에 위치하고 그리고 6G로 통신이 이제 프로토콜이 바뀌게 되면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소비 주춤이죠. 캐즘 현상 때문에 잠깐 소비가 멈추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전기차로 모든 내연기관차들이 대체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들이 6G 상에서는 실제로 핸들을 잡지 않아도 돼요. 특히 여성분들 주차하기 힘들고 운전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6G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오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탈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택시, 버스, 뭐 그리고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 뭐 이런 부분들도 6G가 보편적인 통신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으로 아마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AI가 가져오게 될 사회적인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그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었죠. 그런데 세상의 변화가 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체 나이, 내 주민등록상의 나이보다는 내가 사회학적으로 지금 몇 살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생물학적인 나이에서 20년 정도를 빼주면 사회학적인 연령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63년생이에요. 저는 이제 베이비붐 1세대의 끝자락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베이비붐은 이제 55년부터 74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를 시켜주기도 했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다가 어떤 부분을 또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있느냐면, 갑자기 전원주택으로 달리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왜 멈췄냐면
사실은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어릴 때 시골에서 살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원주택 붐을 베이비붐 세대들이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슬슬 퇴역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X세대는 시골에 산 경험이 없습니다. 이 X세대들에게 시골은 그냥 단지 불편한, 그리고 모기하고 싸워야 되는, 그리고 뭐 농사가 한창일 때는 퇴비 냄새가 진동하는, 뭐 이런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뭐 캠핑이나 이런데, 그것도 X세대는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여행지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숙박, 음식,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잘 가꾸어져서 있어서, 뭐, 실제로 X세대 이후부터는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관련된 책은 좀 보시길 바랄게요.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AI가 불러오게 될 세상의 변화는 어마어마하지만 우리가 생체 나이가 별로 의미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오히려 사회학적인 나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나한테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이 될 거예요. AI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책이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AI에 관련된 권위자이긴 한데 저분이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저분은 이제 인문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냄새가 묻어 있습니다. 사람의 꿈이 들어가 있고요. 사람의 아픔이 저분의 책에는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AI가 가져올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통찰 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 주택 시리즈 3편 전력을 응용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일러, 전기를 이용해서 보일러 시스템은 꿈도 꾸지 마시라. 첫 번째, 태양광을 이용해서 비상전원 장치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알리나 태무를 이용해서 중국산 하이브리드 설비를 이용해서 구축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6G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시점에서 자율주행이 이제 정말로 이제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